클라인의 시기심 이론은 어떤 면은 재구성한 원죄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판적인 견해는 원죄론이 결국은 여기서 시기심 이론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면은 출생 시에 자아와 대상의, 프로이드는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출생할 때 자아가 없다고 봤죠?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드의 세계로 들어온다고 봤죠. 이드가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고가 형성된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심리적 탄생은 굉장히 늦게 된다고 봤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서 아이가 불안이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와 멜로디 클라인 이론이 크게 다른 게 불안 이론이 크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클라인의 이론 속에서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느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고는 프로이드 이론처럼 나중에 이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출생 시에 이미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불안에 대한 방어작용을 할 만한 이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프로이드의 이론과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클라인이 보는 자아 이론과 프로이드가 봤던 자아 이론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원적인 차이예요. 그럼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도 있고 이렇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고, 이 공격성에 대한 이론 자체도 지금 프로이드나 클라인은 선천적인 것을 보고 있죠. 우리는 타고날 때 공격성을 타고났다. 공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여기서 시기심도 공격성의 가장 전형적인 거죠. 파괴하고 싶어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 파괴하고 싶은데 가장 비극적인 이 여러분 왜 시기심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MB는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한 파괴 욕동이 아니라는 얘기.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에 대한 파괴 욕동이에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파괴하고 싶은 욕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보세요. 많은 경우에 실제 이 시기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보통 여러분 주위에서 누구를 잘 도와주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 이민자 사회 같으면 처음 공항에 누가 도착했을 때 그분 픽업부터 누군가가 해주고 또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잘 돌봐주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한 6개월이나 1년쯤 이렇게 잘 서로 지내다가 나중에 굉장히 뭔지 모르게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서 서로 그 이후로 서로 잘 만나지 않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많은 경우에 배신했다는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때 일어나는 정서들이 무엇일까 한다면 이건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처음에 와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기 힘든데 어느 정도 자기 혼자 살만한 힘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의존하고 있었던 대상에 대한 시기심일 수도 있다고 보이죠. 그 사람은 이미 정착해 있고 자기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안정된 직장,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하고 초기 이민자가 자기는 처음 와서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대상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어떠면은 이 관계를 단절해 버릴 수도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중에 거의 코멘트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시기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분위기의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그러니까 은혜 누군가를 크게 도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근데 가져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어쩌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 대해서 제일 견디기 어려워해요. 우리 심리가. 상대방이 그걸 바라거나 안 바라거나 떠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어떤 특히 자기를 잘 돌봐줬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것도 많아요. 잘 담고 싶고도 많고 훌륭한 게 많을 때 정서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묘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면 이 MB가 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무의식적인 것들이니까 우리 의식적으로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서로 잘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많은 배신관계라고 보통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망하거나 어떻든 서로 갈라지는 경우들이 꽤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강렬한 MB 정서들, 그 중에 누군가가 아주 귀한 것,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시기심이 나는 경우, 묘한 역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은 좋은 대상을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이 무의식적인 어떤 정서라는 이런 MB 정서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빠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게 비극이죠. 나를 사랑해 줘서 내가 공격심이 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좀 이해는 안 돼요, 교수님. 어려워요, 이게. 근데 사회 경험을 하다 보면 인간들의 많은 배신 속에서 저는 그걸 좀 봐요. 사람들 간에 아주 정말 서로 돕고 잘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극렬하게 서로 반대하는, 서로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로 파괴되는 예들을 보는데, 그 경우에 강렬하게 작용하는 정서는 내가 많은 경우에 이 MB, 이 시기심인 경우들로 보여요.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이 보통 이게 심플하게 시기심을 정의한다면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고, 그런데 내가 도저히 그걸 가질 수는 없고, 그렇죠. 나도 없으니까 너도 없어야 돼. 그런 마음, 바로 그걸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파괴해버리죠. 저 대상이 나에게 이상적인 대상으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정서가 시기심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심을 어떤 경우는 시기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괴할 수도 있어요. 시기심이 원인이 돼서 파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격자가 내가 남한테 시기심을 느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시기심을 안 느끼게 하려면 이상화된 대상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배제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그걸 파괴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 시기심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자꾸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쪽팔려요. 내 말이 비속어가 섞여서 미안해요. 어쨌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자꾸 작아지고 왜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만나보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힘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 정서를 피하고 싶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얘기. 이게 임상에서 보세요. 많은 경우에 저항으로 나타나는 게 치료자가 멋진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자기가 이분이 내가 갖지 못한 아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나를 돕고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 너무 와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호불호가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예. 뭐 이런 얘기가 혹은 제가 어떤 얘기의 샘플을 보여주듯이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하면 아 선생님처럼 나도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안 돼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뭘까? 왜 나를 또 이렇게 칭찬을 할까? 근데 막연하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시기심 같아요. 시기심이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한 2주 후에 조용히 상담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 사람의 시기심이 관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부러워요. 부럽다는 표현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지. 그렇지. 나는 왜 안 될까요? 이 좌절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러움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숨어 있죠. 그렇죠. 그래 내가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파괴하고 싶은 욕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 정서를 방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부러움을 일으키는 대상을 피하고 싶은 걸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부자 곁에 여러분들이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하나요? 네? 옆에 아주 멋진 짜증나죠. 짜증나죠? 나는 지금 소주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 멋진 1000불짜리 와인을 마시는 대상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건 보통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나를 잘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강렬한 이런 정서를 어떤 MB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걸 갖고 있는 거를 파괴하고 싶은 심보를 전혀 또 새롭게 또 알게 되네요. 근데 시기심이라는 게 일반 통행이 아니고 상호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MB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 불안하게 만드는 속에서 뭐냐면은 자기가 본능적으로 내가 MB 했으니까 불안하게 시기심을 가졌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시기심을 갖도록 자꾸 뭔가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사대 동의시라는 거 이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 버리니까 내한테 있는 시기심을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시기심을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외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투사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한테 시기심이 있는데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도덕 관념은 이게 내가 수용하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제가 나를 시기한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나면 그 상대방이 실제로 MB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정서는 심어진 내 정서가 아니고 이쪽에서 투사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 몰라요, 그걸. 무의식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정서를 또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드니까 뭐야 이게 내게 아니냐 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나한테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이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무의식적인 MB죠. 그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든지 아니면 경멸하는 말투를 쓰는 것도 결국은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시기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부러워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이 쉬운 정서에 알면 제가 나를 부러워해.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이 쉬워요? 어느 쪽이 견딜만 해요? 제가 나를 부러워해.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걸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친다면 내가 제 걸 없애버리고 싶어. 쟤를 끌어내리고 싶어라는 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 내 걸 파괴하려고 해. 어느 쪽이 더 우리가 수용하기 쉬워요? 저 사람이 나를 파괴하려고 그래. 바로 이것 때문에 투사적 동의시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투사하는 정서라는 게 그거죠. 내가 내 안에 캐리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이게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이 심리 현상들, 이 투사적 동의시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일상 삶 안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사람들의 역동 그리고 특히 나의 역동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죠. 저는 클라인을 이번 학기에 처음 접했는데요. 그 클라인을 처음 접해보니까 굉장히 용어들도 난해하고 사실 또 느껴지는 게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전체적인 정서가.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감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를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경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리는 것보다도 자신에 있는 역동이나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과정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고 거기서 오는 역동성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 클라인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는 이해 못하지만 오늘 같은 얘기도 굉장히 와닿고 저는 뭉크라는 화가를 이렇게 절규 이거 그린 사람 있잖아요. 예. 굉장히 늦은 나이에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 그림에 또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그림을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걸 극복해가는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클라인이 참 약간 저는 다 지금 이해를 못하고 대략적인 어떤 감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거랑 좀 오버랩이 돼가지고 좀 클라인을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아주 특히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우리 나머지 분들도 짧게라도 소감 나누는 시간 갖죠. 임상에서 이런 시기심을 치료자가 간파했을 때 이런 분들과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아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죠.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때 이 투사적 동일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컨테이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에 걸려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역전이 저항이라고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치료 파괴적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시기심으로 생기는 에너지들을 인간관계를 조절하는데 통제하는데 자주 쓰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가능한 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관계에 역동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은 그걸 조금 더 섬세하게 살필 필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클라인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나름대로 용어를 갖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서 물론 이게 혼란스럽긴 한데도 불구하고 클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도 복잡하게 일어나는 구별 안 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클라이언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 지금 클라이언의 컨템포러리 클라이언이라는 강의를 제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현대 정신분석이 오면서 클라이언이 처음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에서 시작된 이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람들 특히 임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